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몸을 던질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을 잘못된 대표적인 적폐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엔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정사의 가장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력한 장외투쟁과 함께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막 시작된 정기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쯤에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직후인 오늘 새벽에 또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정치와호장룡 시작합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고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바로 직접 그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논란이 컸고 국민들의 불만도 좀 컸고요. 여론도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뭔가 왜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장관을 지명한 이후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막판까지도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임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임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 행위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의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 임명을.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정말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임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철회를 하시든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총선에 출마하는 분도 아니셨고요.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청문회를 요청을 해놨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얘기도 거꾸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영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대통령이 설명한 부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귀에 와닿았는데요. 그만큼 조국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집권 초기부터 얘기했던 검찰 개혁을 초창기에 만들었던 인물이고 여기에 대한 완수까지 조국 장관이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대로 수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 하나는요. 모든 사람은 사람인지라 조국 장관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들이 머리에 가득 들어차 있을지 본인을 중심으로 아내가 기소되고 여기 웅동학원 문제부터 딸의 입시 문제 그리고 본인이 투자했던 펀드 가족이 투자했던 펀드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데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머릿속에 더 많은 생각을 차지하게 될지는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검찰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수사의 자율권을 주기에 정부가 노력해왔다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국민에 호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동양대 표창에 관한 문제에서 이것은 의혹은 해소될 것이다.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 직접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인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SNS에 올리는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중립성이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일종의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수사의 가이드라인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면 아마 여권에서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 그런 말 들을 사람이냐. 네.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압수수색하고 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대변인의 방송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측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분노의 과정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반기에 대한 정치의 모든 국면은 결국 조국 이슈로 점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이 4월 달입니다. 내년 4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정기국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이 다 앞으로도 조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지금 분위기가 야당에서 이 분위기는 총선까지 밀고 가겠다, 이슈를 밀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명은 됐습니다만 이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제2막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특검 얘기는 사실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이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견이 상당히 일치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조국 전국의 사이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상당히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나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나 또 비당권파나 또 자유한국당이나 모두 상당히 열을 지금 같이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결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보수 통합이 다른 측면에서 불씨가 되어가지고 오고 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야권 공조가 굉장히 힘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이슈가 만약 끝나는 과정까지는 이런 공조에 힘이 더 실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보수 통합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동영 대표에게도 같이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는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나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는 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당과 손을 잡아서 내년 총선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된 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때 호남에서 대한정치연대나 민주평화당은 힘을 받아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호남 내에서야 반문 정서인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전국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통한 보수 통합에 대한 시나리오를 거쳐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야권에 대한 통합 논의로 이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만큼 조국 장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회에선 조만간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될 건데 그렇죠. 이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기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28석, 정의당이 6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의 직현의 의석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 뚜껑을 열었는데 금태섭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신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의 해임 건의안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슈에 촉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같이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한국당이 지금 110석, 바른미래당이 28석 그렇습니다. 그죠? 과반이 149석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11석이 모자란데 우리 공화당에 조원진, 홍문종 의원 있고요. 무소속에 보면 이현주 의원 있고 오늘 삭발식도 했습니다만 서청원 의원, 이정은 의원 이런 분들 합해도 또 소신파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란표가 있다면 이거 다 합해도 사실은 과반은 못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정치연대와 평화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실효성이 없다. 반대하는 건 맞는데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건 맞는데 해임안 자체를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와서. 그래서 표결을 하면 아마 동참 안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었다라고 아마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한연대와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네.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한 모호성을 일정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선거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호남에서 선거 전략상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도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선거법은 정의당에게도 중요하지만 역시 대한연대나 평화당에도 역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국회를 혹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사실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은 굉장히 안기게 되겠죠.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마음인데요. 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2016년도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참 뜨거웠을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끝끝내 통과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갈 길을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것이 이것과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회와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결국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데요.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국회와 충분히 의사소통하거나 네. 아니면 야당과의 의사소통을 고사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비토 여론이 있는 또 다른 진영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신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서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속내로서는 야 조국 장관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는가? 내년 4원 총선을 바라보고선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신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큰 패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됩니다. 금태섭 의원은 얘기 저희 어저께 출연하셨습니다. 출연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 중도층이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은 확고한 상태에서 특히 조국 국면에서 고정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도층이 중요했는데 중도층을 좀 다독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도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본인의 소신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건 생각이 맞는 것 들고요. 같습니다. 그렇게 당 내에서 역할 분담할 정도로 이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유 있게 접근을 했다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바뀌었죠.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금태섭 의원도 지금 뭐 얘기는 몇 번 하셨습니다만은 본인을 민주당 내에서 이탈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들을 또 본인 스스로가 아마 좀 유화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전략 부재였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네. 물론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스스로 당 내에서나 또 지지자들한테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게시판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법사위원들, 청문회를 담당했던 야당 의원들의 굉장히 맹공들이 과연 효과적이었나라고 봤을 때는 그동안 언론이 제기하고 있던 의혹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지 못했던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의 법사위원들에 대한 능력에 관한 문제들은 분명히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요. 그럼 과연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문제는 조금 별개라고 보는데 네네. 아주 만약 9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서 청문회 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거나 아니면 네, 야당 내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만약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기회를 열어줬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9월 6일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쏟아냈던 얘기 중에
위증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냐라고 수차례 얘기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국회 위증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에서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문회를 거쳐야 됐었느냐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 내용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최초로 청문회를 준비할 당시에 2박 이틀로 하겠다, 9월 2일, 3일 이틀로 하겠다. 그 결정을 할 당시에 증인을 얼마나 채택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단독 기자회견으로 갔고 바로 그 직전에는 안 불러도 좋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하자라고 오히려 매달리는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는 기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세에서 이미 딸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미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두 번째 청문회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위정을 끌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별다른 뭐 증인들도 단 한 번밖에 출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별다른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청문회도 했고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들어가서 임명의 과정에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도 왜 야당이 그야말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지도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편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결국은 조국 후보를 비판할 정도로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도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 결국 야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본인이 조국 후보를 비판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도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갈까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가 만약에 정권에 대한 봐주기 수사처럼 비춰지는 순간 국민들이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을 향한 분노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카드를 거세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검찰과는 다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행동 속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인을 전격 기소하는 등에 대한 아직은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만약 그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그동안 언론에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 중에 제대로 된 내용들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로 무너지게 된다면 이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민적 여론에 불을 당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 과정들을 지켜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 당시도 원래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오르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조차까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쪽 저쪽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검찰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의 완전한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엄정하고 정밀하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의 수사 속보가 있습니다. 웰스 C&T 가료등 전멸기 제조업체죠. 그 코링크 P가 투자한 회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고 조국 장관의 동생이 전처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기웃거리는 것은 부패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것이고 교수는 논문으로 말하고 검찰은 또 수사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사 결과를 내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 하에서 수사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검찰 수사의 내용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또 의혹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증에 대한 얘기일 텐데 곽성도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키스트의 그 조부자 딸이 인턴 증명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인턴 신청할 때 기본 증명서를 냈는데 신고인란에 부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출생 신고는 할아버지, 딸의 할아버지, 우리 선친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위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보시는 게 있는지. 지금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행정적 착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의혹이 불거지고 나올 때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친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 착오였고 나는 몰랐다라고 모든 것들을 일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중에 문제가 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첫 번째 제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1991년도 9월 달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출생을 했던 실질적인 출생입니다. 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출생 신고를 했던 건 1991년에 2월대로 2월이죠.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나와서 했던 것은 선친이 한 일이고 학교를 일찍 보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뭐 집에서 났던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출생을 하면 출생 증명서가 있고요. 우리는 출생 신고를 하러 구청 등에 대한 관청에 가게 되면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한 출생 증명서를 함께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월이라고 하는 7개월을 앞당겨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현행법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물론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9월에 아이를 낳는데 조금 더 일찍 학교에 보내는 게 아이들한테 수월하기 때문에 나는 주민등록을 조금 바꿔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판단했던 판사조차도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을지언정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조치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조국 장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